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저녁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대선 19일 만인데요. 인사권, 집무실 이전 등 꼬인 전국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윤 당선인이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의 압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기 총리 후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청와대 회동이 성사가 됐습니다. 역대 가장 늦은 무려 19일 만인데요. 이렇게 전격적으로 성사된 배경 뭐라고 먼저 분석하십니까? 상대적으로 늦었죠. 근데 더 이상 늦추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당선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고 국민들께서도 이제 걱정하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회동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현안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마치 현 정부와 당선자 측이 갈등하는 양상으로 비춰지는 것에 굉장히 큰 부담을 양측이 느꼈기 때문에 늦었지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고 다만 이게 늦었은 게 어떤 그 이슈라든가 이 현안을 가지고 이제 갈등을 하는 양상으로 비춰져서 오늘 회동이 어떤 성과를 낼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이 최초의 당선 첫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전화를 하셔서 바로 만나자고 하셨고 여기에 당선자께서도 또 응답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몇 가지 문제로 불거지긴 했지만 대통령 당선자와 현 대통령 간의 회동이라는 것은 사실 의제 없이 정권 인수 인계를 안전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국민들에게 정권 이양 과정에서 안보 공백이라든가 경제 현안 관련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안정감을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소 늦었지만 오늘 두 분이 만나서 여러 제기된 어떤 이슈에도 불구하고 늦은 만큼 오늘 좀 성과 있는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사안마다 갈등을 하면서 이게 회동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 이렇게 성사가 됐습니다. 예, 일단은 늦게라도 이렇게 회동을 결정한 데에는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률에 따라서 저는 당선인이라는 호칭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제 19일 만에 저녁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지금 민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잘 출범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걱정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를 잘 마무리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국정 운영의 그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인수위 업무를 전폭적으로 저는 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도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지금 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인수인계를 무리 없이 누수 없이 받는다고 한다면은 오늘 회동에서도 저는 꽤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당초 독대 오찬 회동에서 배석자에는 만찬으로 이 형식이 바뀌었거든요. 바뀐 형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십니까? 일단은 그 배석자가 이제 비서실장이 이제 배석을 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정무수석보다는 위에 이제 상급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고위급에서 배석을 하니까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얘기들이 당연히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만찬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여유 있게 좀 다음 일정이 없다 보니까 여유 있게 허심탄회하게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논의가 됐던 청와대 이전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인사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청와대 이전에 대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동의할 겁니다. 그 취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정치 공세적으로 안보 문제나 비용 문제를 들고 있지만 그 부분은 어느 정부가 들어와서 이전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런 안보나 그런 비용에 대한 문제는 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취지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이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국민들의 우려와 그런 걱정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요. 이거를 윤석열 당선인이 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반대한다. 이러면 이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인식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혜를 발휘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지금 허심탄회한 만찬을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부대변인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집무실 이전 그 외에도 MB 사면이나 추경 등 다양한 지금 해결해야 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어떤 내용을 좀 주로 다룰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통령과 당선자 간의 회동에서는 어떤 의제가 정해져 있지는 않죠, 통상. 여러 가지 의제들이 다 올라오고 주로는 이제 정권 인수 인계 관련된 내용들인데 예. 기왕에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안 나눌 수는 없겠죠. 청와대 이전 문제라든가 또 이 이전 관련해서는 뭐 국방부 이전 문제는 일단은 시기 조절을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을 하셨다면 그 부수적으로 정권 출범까지 이에 따라 수반되는 뭐 예산이라든가 예비비 지출 문제 이런 문제는 당연히 논의를 하실 거고요. 사면 문제 이런 부분까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편안한 자리니까 어떤 얘기도 나눌 수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예. 이 정치적 부담이 있는 자리이고 더군다나 배석자까지 있기 때문에 네. 언급이나 이런 부분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자리일 것 같고요. 추경도 마찬가지고 뭐 현안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또 안보 관련해서도 또 정권 2학기에는 늘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또 도발이 예, 예. 있었고 또 4월에 또 한미 군사훈련 즈음해서 또 그러한 도발이 또 예상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나눌 수 있는 대화에 플러스 최근에 이슈가 된 여러 가지 뭐 청와대 이전 문제 같은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지금 이제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청와대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동의하시죠. 그리고 예. 광화문 시대에 대해서는 추진한 바도 있고 다만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안보 우려가 있는 시기에 이렇게 급박하게 추진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신 부분이 많으니까 인수위에서도 일단 조절을 하시기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이전 계획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충분히 공감하시고 뭐 인수위 기간 동안에 필요한 협조를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 얘기가 다시 테이블로 올라와서 뭐 인수위 단계에서 집무실이 바로 이전되거나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고 또 대통령의 인수위 법령상도 예비비 지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뭐 전폭적으로 정권이 안정적으로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하는 협조 의사는 분명히 밝히시겠지만 이제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다 수용할 수 없는 한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두 분이 대화를 나누실 거로 봅니다. 예. 네. 저는 안보 위기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청와대가 91년도에 신축이 돼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부가 들어와서 이전을 하느냐의 문제는 시점의 문제이지 꼭 누가 한다고 해서 뭐 안보 위기가 더 생기고 덜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예. 당시에도 91년도면 안보 위기가 지금보다 더 심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민주당 정부도 거쳤고 저희 국민의힘 정부도 거쳤고 저희 국민의힘은 뭐 안보 정당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안보에 자신이 있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저희가 늘 안보에 대해서 좀 불안하다라고 저희가 오히려 공격을 했었는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안보 잘한다고 늘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안보를 잘 하셨는데 이제 와서 또 뭐 안보 위기를 자꾸 부추기는 것은 이 공격을 위한 공격이라고 저희들은 보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정권 2학기에는 안보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만은 그거를 너무 부추겨서 오히려 이전 자체를 가로막는 논거로 쓰기에는 매우 논거가 빈약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안보 위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국방 전문가라든가 그 뭐 당의 뭐 입장이긴 할 수도 있지만 뭐 전직 합참의장님도 말씀들 하셨잖아요. 이거는 이 당리적이고 당파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국방부 이전 자체의 반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수위 기간 동안에 다른 중요한 현안이라든가 정권 인계도 중요한데 2개월 내에 대통령 직무실 이전뿐만 아니라 국방부 합참 예하부대 10개 부대 이전 또 그거에 따른 지휘 통제 시스템까지 해서 그런 우려가 이제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안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고 당연히 새 정부가 언제라도 어떤 방식으로도 정부 이전할 수 있죠. 그 소통에 대한 명분도 분명하고요. 이제 그거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된다는 취지이지 무조건 하라 마라 할 사안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 출범한 이후에 안보에 어떤 걱정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 해결하면서 특히 군대 이전에 관련돼서는 중요한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것이지 이걸 안보 때문에 무조건 반대한다 이렇게 보실 일은 아닙니다. 네, 이 안보 공백이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보 공백이 해소되는 지점을 찾으면 청와대도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게 양측이 마치 청와대 이전을 놓고서 정치적인 이익을 계산하면서 서로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도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놓고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는 그런 거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보 위기에 대해서 합참 차장은 문제가 없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전문가의 현직 합참 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의 말씀을 신뢰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방부와 합참이 다른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국방부는 군정을 하는 곳이고요. 전투는 합참에서는 군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방부 건물은 사실 전투하는 곳이 아닙니다. 결국 합참이라든지 군령권을 지휘하는 곳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 있는 그 위기안보 시스템이나 NSC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공백 없이 옮기기 위해서는 용산이라고 하는 기존의 군사시설이 있는 곳으로 오히려 옮겨야 안보 위기가 더 축소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정부를 출범시키고 나서 또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 번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희가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지를 해주시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수위에 대해서 좀 협조의 힘을 실어주시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충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회동 취소됐던 당시에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이거 MB 사면과 관련해서 이게 뭔가 협의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었는데 이번엔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눴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일단은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지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뭐 MB 대통령 그 사면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의 만남에 있어서 이게 메인 테이블에 올라오는 것이 사실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비춰질 것이냐.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MB 대통령 사면보다는 지금도 산적한 문제들이 더 많은데 그거보다 너무 후순위에 있는 것이 너무 전면에 나왔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민들의 민생이라든지 또 민주당이 정권 이양기 속에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한 책임을 이제 담당하게 될 저희가 집권 여당이 되는 것인데 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치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늦은 회동이니까 막후에 좀 정치적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합의문이나 공동선언이 있을 거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현실적으로 뭐 합의문을 전제한 뭐 의제를 미리 정해서 만나신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게 뭐 여야 영수회담처럼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고 결론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다음에 뭐 의례적인 덕담을 나누는 이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과거에 이제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뭐 회동에서 합의문을 채택한 적이 한 번인가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의례적인 거지 현안에 관련된 어떤 구체적 합의를 두 분 간에 하시는 거는 그게 뭐 그 형식에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큰 틀에서는 국민들이 뭐 회동이 늦어지고 마치 이게 신구 권력 간 갈등 양상으로 비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을 드리고 뭐 차질 없이 정권 이양이 될 수 있도록 양측이 합의했다는 정도의 어떤 뭐 대변인, 비서실장님 간의 어떤 발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특정 의제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합의된 사항을 발표하는 형식은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동의 또 하나 변수로 떠오른 것이 바로 2차 추경입니다. 오늘 윤 당선인 측이 코로나 손실보상 문제가 무엇보다 시급한 의제다 이렇게 밝히면서 테이블에 주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재부가 현재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 서로 예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뭐 본인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일단은 이제 홍남기 장관 자체가 이제 협조를 안 해주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두 분이 협의는 하시겠지만 저는 현실적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는 예측은 합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요. 이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특별한 희생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요.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은 23조 3항에 공용 필요를 위해서 이런 국가가 재산권을 제한할 수는 있는데요. 단서가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 그러니까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국가의 마땅한 의무인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방역이라든지 그런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계층들이 그런 희생을 감수한 것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공동체적인 연대적 정신도 있겠지만은 우리 헌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상의 정신을 지켜야 되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을
잘 신경을 안 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 정부에 이 부담이 다 밀려온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두 지도자께서 만났을 때 이 부분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메시지들을 좀 낸다면은 기재부의 관료들이나 뭐 홍남기 장관도 조금 더 생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추경에 대해서 민주당도 일단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나 강론에 있어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박홍근 원내대표도 추경 빠를수록 좋다. 정부를 압박하고 설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된 입장이었죠. 충분한 지금 말씀하신 헌법 정신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이었고요. 다만 이제 지난 추경 때도 이런 지리한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에 재원 마련이고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지가 문제입니다. 이 뭐 규모라든가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여야가 충분히 합의할 수 있지만 결국에 이제 50조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고 또 안철수 위원장께서는 50조 플러스 알파까지 얘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그 정도를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50조를 마련한다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문제. 그렇다면 결국에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또 이제 반대 입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결국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작년 세입 부분에서 잉여금이 뭐 18조 정도 있는데 그건 또 결산을 한 다음에 또 지방교부금을 정산하고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0조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나오지 않고 무조건 추경을 해야 된다는 이 당위성만 가지고는 설득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이제 얘기해야 되고 뭐 아직까지 또 다수 여당인 민주당도 입장도 확고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손실 부분이 실질적인 지원될 수준으로 추경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실 거고요.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재원 관련된 협의 부분은 결국에 이제 당선자 측이나 국민의힘과의 협조와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한다면 두 분 간에 뭐 어느 정도 언론적 수준에서는 뭐 추경에 대한 대화도 충분히 나누실 수 있고 할 텐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뭐 정권 간 떠넘기기 이런 문제로 볼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당장 지원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을 가지고 정쟁을 삼지는 말고 여야든 당선자나 현 정부든 간에 지금 국민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어떻게 현실적으로 정부 재정 부담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 또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가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사실 양측의 회동 의제들 대부분 고스란히 공개가 됐고 예. 또 양측의 갈등도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국민들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인사권 집무실 이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추경 편성 여러 현안 중에서 진짜 합의문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라 예상하세요? 일단은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서로 신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느냐 이제 거기에 이제 달려 있다고 볼 수 예.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합의문을 작성하기까지는 내부적으로 이제 실무적인 조율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문 대통령과 지금 윤 당선인 사이에 사실 이견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만찬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보고요. 오늘 두 지도자가 이제 마음을 열고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우리 윤석열 당선인도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제 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한 진영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제는 국민 전체를 아울러야 되는 이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은 조금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마무리를 하시고 또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작을 하신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조금 전 윤 당선인이 기자실을 방문해서 이 청와대 회동에 대해서 민생 안보 얘기를 나눌 것이다. 예.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번 회동 이 안보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이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서 북한의 도발에 관해서는 양측이 공통된 목소리를 내긴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 정부와 뭐 또 새로 출마하는 정부 간의 문제는 아니고 안보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어야 되고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안보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두 분 간에 나눌 수 있는 또 긴밀한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관련해서 또 미국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예. 결국에 이제 이분들을 상대해야 되는 게 또 당선자시고 하다 보면 이제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게 사실은 두 분과 회동에서 중요한 문제겠죠. 또 안보 관련해서는 안보 현안이 있고 또 한미 관계라든가 대북 관계에 있어서 향후 어떻게 이제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의 경험과 뭐 상대방들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성격이나 특징 이런 부분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아마 안보 관련해서는 지금 현안에 대한 뭐 확고한 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두 분 간의 의사가 합치될 것으로 보고요. 또 중요하게는 어쨌든 한미 관계에서 약간의 어떤 현 정부와 뭐 입장차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적어도 한미 동맹이 뭐 우리 정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걸 기본 입장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런 부분에서 한미 관계를 어떻게 잘 풀어가야 될지 바이든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지금까지 유지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폭넓은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예, 민생 안보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윤 당선인이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오후 6시 회동 내용 그 이후의 메시지도 주목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이끄는 이 지도부 지금 검수완박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하자는 강경파의 목소리 그리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 어떤가요 지금? 두 가지 다 공존하고 있죠. 예. 근데 이게 원래 뭐 갑자기 부각된 이슈는 아니고 검찰개혁 이슈로 계속 추진해 왔던 것인데 사실 뭐 조국 장관 문제 또 보궐선거 등이 겹치면서 이제 시기 조절이 됐던 건데요. 민주당이 추진했던 방향은 일관되고 명확합니다.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추진해 왔고 그게 이제 뭐 지금 주 당의 어떤 주 입장인 것은 맞고요. 다만 늘 이런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정치적 부담이라는 고려 안 할 수 없는데 뭐 제 개인적 의견이지만 이 부분은 당론이 어느 정도 가시화돼 있고 정해진 바가 있다면 신속하게 추진하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받을 문제이지 이게 당내 논쟁을 지리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라는 점에서 아마 이제 신임 그 원내 지도부가 이 부분에 논의를 거쳐서 당론을 정하고 뭐 그거에 따라서 어떤 입법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뉘앙스가 살짝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는 검찰 개혁 강력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어제 인터뷰를 보니까 내부 의견을 모아서 이행 경로를 만들 것이다. 이 내부 의견을 모으는 것이 하나 추가가 돼서요. 속도 조절에 나설 거라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게 속도 조절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검수완박이라는 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해 준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깁니다. 결국 검찰의 힘을 빼고 수사권을 아예 뺐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4월 7일에 작년에 있었던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패배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3월 9일에 있었던 대선에서도 지금 패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검수완박에 매여 있다는 것이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조국 전 장관 사건부터 윤석열, 추미애 갈등까지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이게 지리하게 이끌어온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검수완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고 또 무엇을 잃었는지를 좀 먼저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의 피로감만 있고 결국 우리가 직접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 수사 논란이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뭐 일일이 나열을 할 수도 없을 만큼 그 수사 내용들이 많은데 이 검수완박을 통해서 저는 잃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방금도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소와 수사가 분리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역으로 여쭙고 싶은 것이 왜 공수처는 만드시면서 왜 수사와 기소는 왜 일치시켜놨습니까?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는 그 공수처가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부처인데 왜 거기서는 그 강한 칼을 주고 왜 수사 기소 분리 정신을 왜 거기서는 실천을 안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해야 된다고 보고요. 공수처는 수사권 이첩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곳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수사적인 편의를 위한 것이지 이것이 국민들을 위한 검찰개혁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들고 나온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위원장님 뭐 반박을 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 국민의힘 측에서 비판하는 입장 마치 이게 향후 예상될 어떤 검찰 수사의 힘빼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자꾸 하는데요. 이제 지금은 윤석열 정부고 국민의힘 정부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도 임명하실 거고 검찰총장도 임명하실 겁니다. 예. 수사지휘권을 박탈을 하든 아니면 수사지휘권을 유지를 하든 그 수사지휘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 현 정부에서 일어나는 오히려 검찰 수사가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정치 보복 수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도 쭉 추진해왔던 검찰 개혁을 가지고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수사를 뭐 막기 위한 어떤 입법적 조치라고 하는 것은 좀 과다한 해석이라고 보여지고요. 검수완박이라는 명칭은 이제 아마 윤석열 그 당선자께서 전부터 이제 쓰셔왔던 걸로 보는데 이게
규정하기 나름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면 검찰 입장에서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이 전체 사법 시스템에서 보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거고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모든 기소권이 검찰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발생한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는 지적에서 출발한 게 지금 검찰 개혁의 과제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여전히 이 과제로서 뭐 지금 이제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독립하느냐 마느냐, 이제 중수청을 도입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마지막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과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일이지 이게 현 정부라든가 또 이재명 뭐 후보 또 민주당 측에 대한 어떤 정치 보복 수사를 막기 위한 조치로 자꾸 이렇게 비판하고 접근해서 이제 이걸 이슈화시키는 거는 실제 이제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뭐 그렇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만 말씀 꼭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요. 저는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여쭙는 겁니다. 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오랜 입장이고 동일한 입장이었는데 왜 공수처는 만들면서 수사 기소를 왜 분리를 안 했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자 그러면은 공수처부터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않고 왜 수사 기소 분리라는 논리를 가지고서 왜 검찰에 대해서만 검수완박을 외치면서 왜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를 왜 분리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네. 그 수사 기소권 독립의 문제를 이제 공수처 문제로 이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검찰에 집중되고 독점된 기소권을 분산시킨다는 취지였죠. 그게 무조건 뭐 수사 기소는 분리하는 게 원칙이라는 게 아니라 현 검찰은 공소청으로서의 기능, 수사의 과정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로도 충분히 보충될 수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공소청으로 역할을 하는 게 맞다는 입장에서 출발해서 온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부분은 그 수사의 특수성 때문에 이제 기소권과 공소권이 일부 이제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원칙에서 이 부분이 대원칙 하에 모든 기소권은 뭐 이 검찰에서 다 가져온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였죠? 그 완박, 예. 검수완박. 예, 검수완박의 입장 하에 이제 이런 해석을 하시는 건데 검찰개혁 전반에서 이제 그 부분이 꼭 모순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인수위가 이번 주 정보조직 개편 초안 작업을 합니다. 여가부 개편에 대해서 복수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당선인이 선택하게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당선인 인수위 모두 이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했거든요. 어떤 방안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그 공약이 사실 대선에서 굉장한 이슈를 끌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지율이 상승이 됐고 또 국민들께서 많이 이 부분에 또 환호를 하신 것도 맞습니다. 사실 이것이 여성에 대한 어떤 무슨 차별이라든지 또 민주당은 더 그 단어를 넘어서도 혐오라는 단어까지 쓰시지만은 저희는 전혀 차별을 한 적이 없고 혐오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지 않은 걸 가지고 자꾸 비판을 하는 것이니까 먹히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도 조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이 지금 지출돼야 될 예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는 데는 다 동의를 아까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정부 내에서 효율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처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요. 여성가족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업무적인 공백이 생기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수위 차원에서 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복지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 복지 업무에 대해서는 뭐 보건복지부에서 이관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보건복지부도 이제 코로나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뭐 보건부와 복지부를 나누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부에서 했던 것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업무가 있었는데 그거는 법무부에서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 이 여성가족부 폐지가 가지는 정신이고요. 또 하나는 인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 부처의 역량을 동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를 만든다면 그 부처의 위상은 부총리급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장관들 중에서도 선임 장관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구상을 해서 정부조직법을 저희가 제출을 하면요. 민주당도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하려면 여기에 대해서는 토론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토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또 받아야 될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대선을 통해서 우리
우리가 선거를 왜 하겠습니까? 한 표 차이로 이겨도 일단 이기면 이기고 그 정부가 새로운 정부를 꾸려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부조직법이 뭐겠습니까? 처음에 정부가 출범할 때 세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야당이 된 야당은 좀 협조할 의무가 전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가부가 폐지되려면 이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 여가부 폐지 문제는 정치 이슈였죠. 사실은 이게 정책적 이슈인 것처럼 계속 말씀을 하셨고 선거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뭐 지금에 와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별 갈등을 유발하는 것도 맞고 그것이 실제 선거 결과에서 어떤 성별로 이렇게 이 투표 성향이 나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양상이 나타난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폐지라는 걸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정책을 수립할 게 아니라 문제가 있습니다. 뭐 충분히 지적될 수 있고 여가부가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 정책에 대한 비판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죠.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그 업무의 효율이라든가 예산 효율을 말씀하시는데 여가부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전 부처에 그 나뉘어져 있던 여성, 가족, 복지 업무 중에 특화시켜서 모아야 돼서 해야 될 정책적 필요성 때문에 김대중 정부 때 여가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거를 다시 해체를 하려면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는 이미 다른 부처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기면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과거 역사를 다시 거꾸로 가는 겁니다. 부처의 업무를 다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효율성 때문에 만들어진 게 여가부라고 하면 이 가족 업무라든가 양성평등의 문제라든가 한 부처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판단이었고 평가였습니다. 게다가 예산 규모도 정부 부처 중에 최하이고 그중에서 양성평등 정책은 가장 적습니다. 대부분 가족이라든가 복지 업무 다 그게 또 단순히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영역이 아니라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실제 여성 정책 측면에서 검토돼야 될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가부 폐지라는 정치적 아젠다에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부처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히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물론 정부 조직 개편안은 새 정부가 당연히 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에 맞춰서 뭐 그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올리게 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맞는 게 있으면 그 최대한 협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적어도 이 정책 효율을 떨어뜨리고 성별 갈등을 유발하거나 정책 예산적으로 그렇게 기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에서 그 정부 조직 개편에 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무조건적인 막는다는 게 아니라 아직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뭐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안이라고 하면 기존의 어떤 그 양성 간 갈등을 유발했던 내용을 해소하고 걱정을 좀 덜어드리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뭐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보고 당의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윤 정부의 초대 총리가 누가 될까도 관심입니다. 조금 전에 김은혜 대변인이 경제 드림팀을 만들어줄 후보자를 찾고 있다고도 밝혔는데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경제 전문가도 있고 민주당 출신 정치인도 있는데 보시기에 좀 특히 관심이 가는 인물이 있으세요? 일단은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정부에 들어갔을 때 이제 공직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백지 신탁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뭐 다른 정치인분들도 지금 하마평에 오르시는 분들 다 총리의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하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요. 처음 총리가 이제 임명이 되고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국회에서 동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새 정부에 돌아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윤석열 당선인께서 협치를 내걸으셨고 또 협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에서 가장 거부감이 없고 가장 동의를 할 만한 인물로 골라야 아마 협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도 대선 기간에 함께하자고 손을 내밀었던 전례가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중도를 좀 표방하셨기 때문에 중도층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는 인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시국이라든지 또 경제 문제라든지 과학기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초대 총리의 후보로서는 뭐 손색이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공개적으로 안 위원장이 이 총리 후보로 국무총리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어서요.
네, 뭐 그렇게 평가를 또 달리 하실 수도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어쨌든 인사권이라는 것은 이제 사전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도 인수위에서 검증을 따로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검증을 해서 결국은 당선인께서 국정 철학을 이제 처음부터 이제 같이 해 나갈, 어떻게 보면 초대 총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첨언을 하자면은 인수위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그런 기틀을 닦아야 될 역할을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뭐 권성동 의원께서는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많은 중론에서는 또 안철수 위원장이 적임자가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네, 172석 대 110석. 송곳 인사 검증이 예상되는데 안철수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뭐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본인의 의중과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선자 측근 중에도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분명히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동정부를 구성한다는 대원 측에는 합의는 했지만 사실 공동정부의 상은 지금 인수위 단계에서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 대통령과 총리 간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 완벽한 의견 일치를 이루고 또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두 분 간에 이제 아직 충분한 소통이 있었는지 윤석열 당선자가 추구하는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안철수 위원장이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고 그 안에서 국정 운영 과제를 마련해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달려 있다고 보고요. 근데 뭐 그 자질이나 어떤 인사 검증 과정 둘 다를 봐야 될 텐데 사실은 뭐 그래서 이제 과거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언급도 계속되고 있고 또 경제 드림팀 말씀을 하셔서 경제 관련 또 부총리 한덕수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 언급이 있는데 예.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정 누가 됐든 간에 총리에 대한 인사 검증이라는 거는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과거 민주당 뭐 출신 분들이라고 해서 뭐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뭐 같이 계속 가신 게 아니라 분당을 통해서도 나가신 바가 있고 이제 그렇다고 보면 또 인사 검증 과정에서 또 달리 봐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인사 검증 플러스 자질 플러스 또 대통령 당선자와의 어떤 교감과 소통 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긴 할 텐데 지금 뭐 저는 안철수 위원장이 또 유력하게 부각될 것으로 보긴 합니다만 이제 거기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합당 문제도 있고 인수위 내부에서 이제 지금 초기니까 이후 과정에서 두 분 간에 얼마나 또 소통이 잘 될지 이런 부분도 이제 달려 있다고 봅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일명 전장연을 향해서 연일 날선 비판을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 이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타기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은 저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신체 장애자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분들이 이동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나서서 이제 해결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하다 보니까 또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고요. 어느 정도 그 자유는 헌법상 보장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거는 뭐 장애와 비장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누가 됐다 하더라도 자신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발휘를 할 때 그것도 또 제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어떻게 보면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또 그것도 유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의 형량이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분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더 경청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이분들이 지금 하시는 그 시위의 모습을 보면 출퇴근 시간, 그것도 지하철, 시민들의 발이라고 하는 지하철을 묶어놓는 것이거든요. 저도 한 번은 지난번에 저녁에 방송을 가고 있는데 예. 시위에 걸려가지고 저도 대기를 하면서 방송에 늦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의 뭐 약속이라든지 업무를 봐야 되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게 되면은 이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비판이 나옵니다. 최혜영 의원의 경우에는 정당 대표의 말에 무게를 좀 더 깊게 가져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지금 문제 제기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당장에 이제 뭐 몇 가지 사례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기도 했다는 뭐 보도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다만 뭐 지금 이제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뭐 계속돼서 점진전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 정권 교체기에 이런 요구를 당연히 할 수가 있고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정치는 갈등을 푸는 게 정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앞으로 여당이 될 당의 당 대표시면 갈등을 풀기 위한 메시지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직접 가서 저지하겠다 내지는 특정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혐오감이라든가 갈등을 불러 이렇게 부추기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셨어요. 뭐 이 어디 그 임종을 지키러 가시는 분의 어떤 뭐 메시지가 있었는데 물론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당 대표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부추겨서 사회적 약자라든가 소수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을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하신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러려면 사실은 뭐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설득했었어야죠. 저지하기 위해서 가겠다고 하면 대화를 하겠다는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돼야 되고 시민의 불편까지 초래하는 과도한 자유도 제한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적어도 이 사안이 불거지게 된 계기는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보다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 뭐 우격다짐식으로 당장 중단하는 식의 어떤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여서 결제 해지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들을 지금 다시 한번 만나서 설득하고 향후 정부에서 이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안을 설명드리고 이런 방식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첨언을 드리자면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게 정치의 본령이고요. 또 갈등을 더 봉합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시위라는 것이 많은 대중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또 엄연한 사실이고 또 그분들의 목소리도 대변이 돼야 될 부분도 있다는 점을 저는 밝히고요. 그래서 당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시위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조금 그건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해서도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왜 더 노력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지방선거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자리에 민주당에선 누가 나올 것이냐. 뚜렷한 인물이 현재로서 거론되는 인물이 많이 없었는데 오늘 아침 라디오에 박주민 의원이 나와서 좀 고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송영길, 이낙연, 정세균 차출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지금 당 내에서 유력시 되는 인물이 있는 겁니까? 아직 특정인을 뭐 유력 후보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주말간에 통해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조사도 해보고 있고 뭐 이런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난 재보궐선거 때만 해도 실제 상당한 표차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특히 이번 대선에서도 서울에서는 패배를 해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여론이 많았지만 최근에 또 상황상 해볼 만하다는 또 여론도 있고 또 그러려면 이기기 위해서 어떤 후보가 나가야 되냐는 고민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량감 있는 후보가 나서서 수도권 선거가 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구들이 있는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거론되는 분 중에 누가 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쉽게 어렵지만 적어도 당에서 이제 그런 조사를 통해서 전략적인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이 이수진 의원이 송영길 서울시장 차출 기사를 올렸는데 거기에 이재명 전 후보가 좋아요를 눌렀더라고요. 이게 이제 물론 지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차출론이 또 당내에서 있는 것도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당대표라는 점에서 본인께서도 그렇고 아직 좀 숙고하시는 과정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감당하고도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당내 여론이 형성되고 또 객관적 여론조사 지표상 이제 그런 것이 확인된다고 하면 이제 그런 결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은 이제 성숙되지 않은 논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항마가 될 지금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좀 주목해서 보시는 인물이 있나요?
뭐 우선은 송영길 대표께서는 뭐 대선 기간에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선거운동도 하셨고 또 굉장히 합리적인 분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도 소구력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서 이제 어떤 후보를 내세우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번 선거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바람이나 어떻게 보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지방선거에 많이 실릴 가능성이 높고요. 또 결국은 모든 선거라는 것이 어떤 인물, 그러니까 어떤 상징성과 어떤 개혁과 어떤 정신을 나타내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낸다면은 뭐 민주당도 충분히 해볼 만한 선거 아니겠느냐,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